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릭난 자한형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282번째 시간으로 러일전쟁사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러일전쟁사 리순 공방전. 리순 공방전은 여순왕 포위전이라고도 하며 러일전쟁에서 가장 길고 많은 희생자를 양산했던 전투였다. 초기에 계획되지 않은 요새 공략에 투입된 일본군은 러시아군의 요새 진지에 의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공병대에 의해 요새화된 진지와 기관총 철조망의 조합이 얼마나 위력적인가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러일전쟁 개전 당시 일본 측은 일본 본토에서 만주에 이르는 보급로 및 진격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였다. 일본 측이 계획한 만주 지역에서의 일본군 보급선은 아래 세 가지가 있었다. 대한민국의 어죽에서 시작해서 압록강 대안의 안동까지 봉황선으로 이어지는 선, 요동반도 산의 영구에서 시작해 해성 요양을 거쳐 봉천으로 이어지는 선, 요동반도 끝의 다련에서 리순 요양으로 이어지는 남만주 철도선. 이러한 보급선 중 둘이 황해에서 요동반도를 통하였으며, 따라서 일본 군의 입장에서 보급선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황해의 제해권을 지는 것이 급선무였다. 즉 다롄의 바로 옆에 있는 리순의 해군 기지를 건설 주둔하고 있는 태평양 함대와 러시아 육군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이 때문에 전쟁 발발 전부터 일본군은 리순항에 대한 대응책을 대비하였었다. 1903년 12월 30일 일본 해군은 리순 외항에서의 기습, 리순항 봉쇄, 외항에서의 포격을 통해 리순 내항의 함정 격파라는 3단계의 과정을 거쳐 해군 단독으로 리순을 공략하거나 리순항 내 러시아 해군을 완전히 격파, 전력적 가치를 제거할 것을 결의하였다. 일본 해군은 이때 육군의 개입을 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 육군 또한 일단 리순에 대한 공략 계획을 짜놓았으나 리순 공략의 우선권은 이때 해군 측에 있었다. 2월 4일 일본 대본영은 러시아 함대가 리순 외항에 정박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이를 기습의 제적인 상황이라 판단한 대본영은 궁정에 의해서의 전쟁 시작을 결의 군사행동에 들어갔다. 2월 6일 연합함대사령관 도고헤이에치로 해군 중장은 작전계획을 하달한 후 사세보항을 출항. 2월 8일 리순항 44해리 근처까지 접근하였으며 2개의 수레정 집단을 운용. 2월 9일 새벽에 공격하였다. 어뢰 공격이 없을 거라 여기고 방심하여 해저 철망을 걷어놓았던 상태였던 러시아 해군은 적 공격에 세 척의 함선이 파손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해군은 일본 해군이 계획한 외해로의 유인 및 선멸에 말려들지 않고 항구에서 저항하였으며, 해안포대의 지원과 파손으로 내항으로 들어간 상태에서도 불을 쏘는 함선들의 지원을 받아 일본 해군의 2차 공격을 격퇴하였다. 이후 러시아 측은 리순항 방어를 위해 기뢰를 부설했고, 일본군은 여러 차례 반복된 기습을 수행하였다. 2월 임명 3월 초 리순에 부임한 스테판 오시포비치 마카로프 해군 중장의 분투로 인해 일본군의 봉쇄작전은 실패로 돌아가는 듯했으나 4월 13일 마카로프 제독이 탑승한 기함이 기뢰에 비격 격침되었고, 마카로프 제독 자신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전사자 제해권은 일본 측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리순항은 기뢰로 봉쇄되었다. 그러나 일본군이 초기에 계획했던 러시아 태평양 함대 경멸에는 실패한 상태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으며, 여기에 더해 러시아 측이 발타 함대를 제2 태평양 함대로 개편 파견할 것을 결정하자 일본 측은 차츰 다급해지게 된다. 또한 리순항에 대하여 수행한 기뢰 봉쇄는 불완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기뢰를 제거한 러시아 함대의 위협, 그리고 러시아 측의 일본 함대 해상 진로에 기뢰를 부설하여 피해를 입히기도 하는 등 황해의 일본 제해권은 언제나 불안정한 상태였다. 결국 일본 해군 스스로도 힘만으로는 리순항에 대한 공략 또는 충분한 무력화가 불가능하다는 게 확인되기 시작하자 일본 육군은 리순항 공략을 위해 노기마르스케 대장을 지휘관으로 하는 제3군을 편성하였으며, 6월 중순 다롄에서 편성을 마치고 리순항 공략을 준비하던 제3군은 공식적으로 해군의 요청을 받자 즉시 리순 공략에 착수한다.
다롄에서 귀순까지, 리순까지. 리순항과 대륙을 잇는 지역의 러시아군 거점들은 이미 5월 초 일본군의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이는 리순의 일본군 주요 상륙 거점인 다롄에 매우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리순과 육상을 연결하는 진저우는 다롄을 보호하고 리순에 준하고 있었던 러시아군이 다롄으로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략해야 할 곳이었다. 따라서 다롄에 상륙한 제2군은 오쿠 야스가타 대장의 지휘하에 진저우를 공략하였고 해군의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이를 공략하여 5월 26일 하루 동안 격전 끝에 이를 점령하였다. 이후 리순항의 러시아군은 일본군이 지상에서 리순을 공략하려 시도할 것이라 예상하고 방어 진지를 구축하였으나 일본군은 이를 공략하지 않았다. 오히려 벤자민 웨거너 네르가르 등 이 전투를 관전한 다수의 군사평론가들은 다롄에 있었던 일본군은 당시 리순에 주둔 중인 러시아군에 비해 약세했으며 러시아군이 공격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리순항 공략 명령이 하달되자 제3군은 7월부터 해군의 포격 지원을 받아가면서 전진에 나아갔고 7월 말에는 리순항의 방어라인까지 러시아군을 밀어넣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의 방어 진지를 돌파해야 했던 일본군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으나 러시아군의 방어 진지들이 그리 훌륭하지 못했기 때문에 러시아군에 의해 어렵지 않게 제압되어 나갔다. 양측의 전력, 일본군 제3군 사령관 노기 마르스케 중장, 제1사단 도쿄, 제9사단 가나자와, 제11사단 시코쿠 젠스지, 제7사단 홋카이도 아사히카와 1904년 11월 정원, 후비 보병 제1여단, 후비 보병 제4여단, 야전 포병 제2여단, 공성 포병 사령부. 일본군은 리순항 공략을 위해 제3군을 편성하였다. 이 부대는 초기에는 제1사단, 제9사단, 11사단, 후비 보병 제1여단으로 구성되었으며 피해 손실이 커지면서 제7사단, 후비 보병 제4여단이 정원되었다. 요새 공략을 위해 야전 포병 제2여단이 이를 지원하였다. 이는 북방으로 향하는 제2군에서 1사단, 11사단을 빼내고 예비사단인 9사단을 포함시킨 전략이다. 이래의 총경세 때마다 일본군은 대략 5만여에 달하는 병력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를 충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원 및 공략을 해상에서 지원한 해군 전력까지 합치면 8만에서 최대 15만까지 투입된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군은 비록 청일전쟁에서 리순항을 공략한 경험이 있으나 이후 러시아군이 새로이 건설한 방어진지에 대한 정보는 전무했다. 이는 공략 명령 하달 시 제3군에 전달된 지도에 러시아군의 전방 진지에 대한 정보가 상당수 빠져 있었다는 데서도 파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제3군은 리순을 전진해 나가는데 한 달여 동안 최대한 러시아군의 방어 진지를 파악하고자 노력했고, 이러한 시간 소요는 러시아군으로 하여금 방어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해 줬다. 제3군은 최초로 서쪽 방면으로 공략을 계획하였다가 이후 몇 가지 이유를 들어 공격 루트를 동쪽 방면으로 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이는 서쪽 방면이 철도로 대포를 나르기 힘들어 포병 운영이 어렵고 이공산고지와 남산고지 등 튼튼한 전방 진지가 많으며 은폐물이 적은 평야지대를 행군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러시아군이 방어에 중점을 둔 곳 또한 동북쪽 방면이었다. 따라서 일본군의 초기 경세는 러시아군의 가장 강력한 방어 진지에 정면으로 들이받는 실책이 되어버렸고, 이것이 리순 공략을 위한 몇 차례 총공세가 실패로 돌아간 주요 원인이 된다. 러시아군, 러시아 관동군 사령관 아나톨리 미하일로비치 스테셀 중장, 리순 요새 사령관 콘스탄틴 니콜로예비치 스미로노프 중장, 동시베리아 제4저격사단 사단장 알렉산드로 포그소장, 동시베리아 제7저격사단 사단장 로만 콘트라첸코 소장, 나딘 소장, 요새 포병대. 러시아군은 6해군 포함 약 5만여가 정도가 편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방어의 핵심 전력인 2개사단, 동시베리아 제4저격여단, 동시베리아 제7저격사단과 기타 요새 수비병 해군 전력을 포함한 것이다.
당시 러시아군 내에서는 매우 심각한 지휘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리순 요새 방어 지휘권이 본대 콘스탄틴 니콜라예비치 스미로노프 중장에게 있었으나 아나톨리 미하일로브치 스테셀 중장이 관동군사령관으로서 부당하게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서로 간섭하고 상이한 명령을 전달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나톨리스 스테셀 중장은 관동군 사령관으로서 1904년 3월에 임명되었다가 6월에 해임 스미로노프에게 리순 요새의 지휘권을 넘기라는 극동 육해군 총사령관 크로파트킨의 명령을 받았는데, 명령서를 숨기고 자신이 부당한 명령권을 행사했다. 이러한 지휘권의 심각한 분열은 리순 요새가 보유한 병력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으며, 또한 방어 및 반격 계획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못했기에 리순 공방전 기간 내내 러시아군은 방어 성공을 통해 일본군에게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행동의 주도권을 가져가지 못하게 된다. 리순 요새에는 총 646문의 대표와 62정의 기관총이 있었다. 이 중 123문의 대표와 5정의 기관총은 해안선의 고정포대들에 배치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육상방으로 돌려졌다. 화력의 규모 자체는 충분했으나 대다수 구식이어서 사거리 부족 문제가 심각했는데, 러시아군은 이를 효율적인 포대 배치 및 운영 체계를 짜서 포병과 포병이 효율적이고 긴밀하게 협동작전을 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통해 커버하였으며, 그 성과는 리순 공방전 내내 막대한 일본군의 피를 뽑아내는 것으로 입증된다. 포 1문당 평균 425발의 포탄이 준비되어 있었고, 밀가루 168일분, 수수와 옥수수가 127일분, 설탕 169일분, 금빵 27일분, 소금 200일분, 육류 21일분, 귀리, 보리, 대두가 155일분, 건조야채가 173일분 식량이 요새 안에 비축되어 있었다. 다만 요새의 저장 능력이 부족하여 식품이 금방 부패되었고, 또한 우물의 개수도 부족하다 보니 전진, 진지와 각 요새에 충분한 식수원료를 공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리순 항해는 당시 장갑함 6척, 순양함 5척, 순양함 2척, 수리함 2척, 축함 19척을 보유한 태평양 함대가 있었다. 이들 해군 함정들은 해상포대로 주로 운용되며 일본군의 공격에 포격을 퍼부어 약화시켰다. 또한 각 함선이 보유한 포들 중 일부를 육상포대에 배치하여 화력을 강화시켜주기도 하였다. 이들 러시아 해군 함정들은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길을 뚫기 위해 재차 출국하였다가 8월 10일 발발한 황해전에서 전투력을 대거 상실하였으며, 요새 수호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공헌하였다. 리순 요새. 리순항은 러시아 조차지가 되기 전에도 기초적인 방어시설은 구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청일전쟁에서 몇 시간 만에 일본군에 의해 함락되었던 데서 알 수 있듯이 그다지 튼튼한 방어진지는 아니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측은 1898년부터 방어시설 구축에 들어갔고, 1901년에는 본격적으로 대대적인 콘크리트 방어진지 공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러일 전쟁 직전까지 상당수는 예산 부족으로 완성되어 있지 않았다. 애초에 이 방어진지 공사의 계획된 완료 시점은 1909년이었다. 하지만 러일 전쟁 발발 후 리순항이 포위되기까지 6개월 동안 다시 본격적인 방어진지 구축이 이루어졌다. 이는 특히 제7사단 사령관이었던 로만 이시도로비치 콘트라첸코 소장의 투에 의해서였다. 러일 전쟁사에 따르면 로만 콘트라첸코 소장은 사실상 육상방어의 책임자로서 창의성과 카리스마를 발휘하였으며, 특히 공병작업에 분투하여 수개월 동안 요새 보강작업이 그 이전의 몇 년에 걸친 것보다 더 많았다고 한다. 공방전 당시 리순 요새나 이후 평가에서도 콘트라첸코 소장은 사실상 리순 방어의 중심인물로 평가되었으며, 항전론의 중심적인 인물이었다. 러시아 전쟁서를 작성한 러시아 연방전사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콘트라첸코 소장을 필두로 하는 당시 리순 수비대의 장교들의 노력에 의해 리순항은 몇 개월 만에 미완성된 부실한 요새에서 장기간의 포위에도 견딜 수 있는 강력한 요새로 변모하였고, 스테셀 중장에 의한 지휘권 분열만 없었다면 완벽한 요새가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악명록번 203 고지 방어진지를 포함한 다수의 전지들은 일본군이 리순항으로 접근해 오던 7월에 공사가 완료되었다. 만약
일본군이 좀 더 빨리 리순왕을 육상에서 공격했더라면 장기간 이어지면서 막강한 희생자를 낸 리순 공방전은 실제보다 빨리 끝났을지도 모른다. 리순 요새의 방어라인은 총 29km에 달했으며 이 중 9km는 해안선에 위치해 있었다. 1904년 7월 30일 기준으로 총 22개의 해안포대가 설치되어 요새와 내항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함대 그리고 리순왕을 일본군에게서 방어했다. 20km에 달하는 육상 방어 라인의 5개에 달하는 영구포대, 3개의 보루, 5개의 독립포대가 구축되어 있었다. 각 영구포대 사이에는 철조망과 함정이 있는 산병호가 구축되었고 그 위험 지역에서는 지뢰가 매설되었다. 주 방어 라인 외곽에는 전진기지가 구축되어 있었다. 대고산, 소고산, 수사영, 이령산, 203 고지 등에 구축된 이들 전방 진지들은 러시아군의 주 방어라인을 보호하였다. 주 방어라인의 후방에는 도시를 감싸는 중앙장벽이 건설되어 있었고 여기에도 요새포와 독립포를 위한 수십 개의 중간포대가 회전사격할 수 있게끔 구축되어 있었다. 이들 포대들은 주 방어라인을 후방에서 엄호하는 포격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었다. 육상 방어라인은 동부, 북부, 남부의 세 파트로 나누어 있었는데 가장 강력한 것은 동쪽 방면이었고 가장 취약한 것은 남쪽 방면이었다. 리순왕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보루가 리순왕에 너무 가까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 때문에 요새의 중심지와 참모부, 창고 그리고 함대를 보루만으로 완전히 지킬 수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주요 시설들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전방 진지들을 사수해야만 했다. 실제로 리순은 마지막 전방 진지였던 203 고지가 함락된 후 한 달을 채 버티지 못했다. 전해지는 야사로는 일본군이 콘크리트 진지와 포대를 뚫지 못하고 고전하는 상황에서 상술된 취약점과 콘크리트 처리가 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를 알려주는 대가로 그 역을 요구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아무튼 이들에게 정보를 얻은 일본군이 종전 후 계좌를 확인해보니 4명 중 1명만 찾아갔더라는 후문.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